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24부 성상현과 동래성 순절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조금 되짚어보면요. 1592년 4월 15일 경성 저수사 박홍은 동래성 방어를 포기하고 언양 방면을 일단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래성을 지원해야 할 경상 좌병사 이각은 바로 아침에 4월 10일 아침에 주력군을 이끌고 동래성을 떠나서 동래성 북쪽에 소산역에 진을 친 채 관망 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동래성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들어와야 되고 막상 주력군을 와야 되는 병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래성은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면서 자신들보다 몇 배는 되는 일본군을 맞아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당시 동래성의 병력이 얼마였냐? 그걸 좀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료는 없어요. 그런데 추정컨대 대략 한 2에서 3천 명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대략 또 한 2만 명 정도의 군민들이 존재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추정치고 정확한 수치는 알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동래성이 아마 5천 명을 넘어가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니시의 1번대, 3봉대에 비해서 전력차가 적어도 5배에서 6배 정도 나는 그 정도의 전력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동래성은 상당히 큰 성이고 또 송상현이 미리 전쟁 대비를 어느 정도 착실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곽 주위에 해자도 파놨고 해자 주위에는 적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목책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 밖에 군데군데 잠목을 설치했는데 이 잠목을 설치한 목적이 뭐냐면은 적의 기병이나 공성병기가 성벽으로 가까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장애물을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성벽 위에다가는 다시 또 판자를 더 덧대가지고 적의 조총 사격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만반의 채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일본군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일본군은 전국시대를 하면서 이런 성을 한두 번 공략해 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공략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성전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군대가 당시 일본군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일본군이 4월 15일 날 오후에 동래성 외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남문, 서문, 동문 이렇게 3면으로 나눠가지고 동래성을 포위하게 됐다는 거죠. 북문은 그럼 왜 포위를 하느냐? 당연히 북쪽에는 이각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빼고 3면으로 포위를 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전투를 좀 빨리 손쉽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교섭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당시 고니시가 남문 밖에 추병장, 그러니까 일종의 연병장이죠. 그 연병장 쪽에다 진을 쳤는데 거기에다가 팻말을 세웠어요. 뭐라고 팻말을 딱 세웠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을 거면 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팻말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자 되게 유명한 일하죠. 성상현이 남문로 위에서 지휘를 하다가 판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글씨를 쓰냐면은 싸우기는 쉬워도 길을 내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남문 밖으로 던져요. 자, 이러면서 사실상 양측이 교섭이 결렬이 되면서 결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래성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동래성 전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사료를 토대로 한번 같이 동래성 전투의 구체적인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동래성은 방어 준비를 견실하게 한 성답게 잘 버텼어요. 그리고 일본군도 적지 않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특히 조선군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공식 공격에 의해서 일본군이 꽤 초반에 고전을 했고 또 동래성에는 화기도 상당히 준비되어 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동래성은 무엇보다도 이제 해자가 파여져 있고 또 이제 성벽 위에 추가 방어 시설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나름 이제 견실하게 방어 준비를 했었는데 여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니시 휘하에 있는 스시마 병사들이에요. 이 스시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산이나 동래까지 왕래를 한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래성의 취약 지점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군이 뭐가 장기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돼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어디를 좀 집중 공략을 하냐면은 동문 쪽을 집중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쪽이 가장 이제 방어의 취약점이다 라는 것을 이미 스시마 병사들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군의 장기인 화살 공격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냐. 자, 이 화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의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당시 일본군이 대량의 허수아비를 제작해가지고 긴 장대에다 매달아서 위로 올려보낸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조선군이 그 허수아비 병사하고 일반 진짜 병사하고 이제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일본군이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제 어떤 기록도 있냐면은 등에다가 아주 커다란 깃발을 매달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사람보다 먼저 그 깃발이 성벽 위로 올라오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깃발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시야를 가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의 궁식 공격을 교란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서 궁식 공격을 교란을 했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루이스 프로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병사들은 사방으로부터 사다리를 타고서 용감하게 공격하며 성벽을 올라갔다. 그러나 화살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또한 그들을 향해 기왓장을 던지는 등 성벽 위의 저항은 격렬하였다. 그리고 성벽 한쪽에서는 조선인들이 용감하게도 일본인들을 물리쳤으며 그중 상당수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하나의 계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곧 그들은 보통 등 뒤쪽 허리띠에 꽂고 다니던 긴 깃발을 대나무에 높게 매달아서 한 손으로는 위쪽으로 펄럭이면서 사다리를 올라감으로써 조선인들의 시야를 가려 화살의 겨냥을 빗나가게 하려고 하였다. 양쪽 모두 크게 분전하였으나 어쨌든 조선인들은 그들의 머리 위로 맹렬히 내리치는 일본인의 대도의 위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패배하고 말았다. 자, 이상의 이제 동래성 전투,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을 놓고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깃발인지 허성기신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둘 중 하나겠죠. 뭔가를 가지고서 궁식 공격을 교란하는 그런 작전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저도 파고 목책도 설치하고 따로 이제 판자로 방어선을 보강하고 조선군 입장에서도 별의별 수법을 다 썼지만 사실 일본군이 이런 것들을 전국시대 때 정말 많이 공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가 텄어요, 일본군은. 이미 기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그게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선군이 상당히 치열하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동래성을 공략하면서 결국 동래성의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래성의 방어선이 점차 무너져가는 가운데 결국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각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구경만 하고 막상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었던 송상현은 사실상 최후가 왔음을 직감을 하게 되죠.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니까 당시 조방장이었던 홍윤관이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밖으로 도망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군이 동남서 그렇게 이제 삼면으로만 포위를 했고 북문 쪽은 포위를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 북문으로 빠져나가서 이각과 합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소산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 방어선을 편성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송상현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성주가 성을 버리고서 어딜 떠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가려면 당신이나 가시오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홍윤관도 결국 이제 송상현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양측이 치열하게 격돌을 하게 되는데 전투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것도 기록에 따라서 좀 달라요. 대략 이제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기재사초에서는 6시간 정도, 그리고 징기록에서는 반나절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전투 시간은 2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전투가 결말이 났지만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거 수습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하루 걸려요. 그게 결과적으로 동래성에서 일본군을 붙잡아놨던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 시간은 뭐 2시간에서 6시간 안쪽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일본군을 붙잡아놓는 시간은 하루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죠. 그리고 성문이 뚫려서 일본군이 성 안으로 난입했을 때 부산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순순히 조선군이 물러가질 않고 여기서 시가전을 벌이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동래성에 있었던 민간인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을 했던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압장 던지면서 그렇게 싸웠대요. 그리고 송상현은 사실상 성이 이제 한물 직전에 이르자 집에 가서 일단 관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남문으로 올라가서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해서 북쪽이죠, 그죠?
절을 하고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상 이제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송상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동래성이 마지막으로 함락된 것에 대한 우리 측 기록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송상현은 이미 패배를 어느 정도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역작정으로 싸우는 장치는 없겠죠. 이길 작정으로 싸우는 건 다 마찬가지지만 송상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래 이제 동래성의 주력방어를 담당해야 될 경상 좌병사 이각이 도망을 쳤죠. 주력권 끌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경상 좌수사, 나름대로 이제 정예병을 갖고 있는 경상 좌수사 박홍도 현재 동래성을 오질 않고 언양 방면으로 도망을 간 상태예요. 그래서 동래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밖에 없었냐면 문관들밖에 없었어요. 여기 물론 조방장도 한 명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이제 문관들이 데리고 온 그런 지역방위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래성이 아무리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병력의 열세도 심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예병들이 빠진 상황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기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송상현은 전투 시작하기 전에 성이 함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자신의 척과 서자를 성 밖으로 빼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한양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본가로 가라. 그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부채에다가 미리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부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달무리처럼 포위당한 외로운 성 대진에 구원병은 오지 않는데 분신의 의리는 중하고 부자의 의리는 가벼워라 라고 그렇게 문구를 써서 이거를 자신의 간호에게 이제 줘가지고 부친께 전달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서 싸운 거였는데 성이 함락이 됐어요. 그 함락되는 과정을 난중 잠록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병이 대거 진격해 와서는 우선 허수아비를 만들어 붉은 옷에 푸른 건을 씌우는 한편 등에는 붉은 기를 지우고 허리에는 긴 칼을 채워서 그것을 긴 장대 끝에 꽂아 담 사이에 늘어 놓자 성 안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 도망치며 울부짖었으며 외적은 칼을 휘두르며 마구 성 안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허수아비인지 깃발인지 하여튼 뭔가 교란 작전을 썼다는 것은 우리 측 사료랑 그 다음에 프로이스의 사료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차검증이라고 하는데 교차검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래성이 함락됐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 바로 허수아비인지 깃발인지 하여튼 뭔가를 이용해서 교란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의 장기인 궁식 공격이 막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프로이스 기록도 그렇고 우리 측 기록도 그렇고 조총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여기서 오히려 뭐에 많이 밀렸냐면 백병전에서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엄청난 화력전으로 동래성을 잡았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궁식 공격을 교란한 다음에 성벽을 타고 넘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조선군이 이거를 대항을 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좀 백병전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조선은 백병전을 상당히 좀 기피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단병 접전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력 차이에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백병전은 뭐니 뭐니 해도 경험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전쟁 경험이 별로 없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적군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접근해서 그렇게 창칼을 맞대고 싸워도 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즉 전쟁 경험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이 함락이 되자 그 다음번 사료 보면요. 송상현은 남문 성루 위에 올라 갑옷 위에 당령을 입고 관대를 띠고는 교위에 앉아 있었다. 외적은 그가 부사임을 알고 생포하려 하였으나 송상현이 가죽신을 신은 발로 두 차례나 치고 외적을 꾸짖기를 이웃나라의 도리가 과연 이러한 것이냐. 우리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이런 짓을 하기에까지 일을 한단 말이냐 하니 외적이 몹시 성내면서 그를 잡아 끌고 목배려 할 즈음에도 그의 안색은 변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당시 이제 송상현이 최후를 직감하고서 집에 가서 이제 관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차려입고 남문 성로 위에 올라가서 딱 이제 정절을 하고 있죠. 북쪽을 향해서 이미 절을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군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사실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때 일본인들 가운데서 평조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조선을 왕래하면서
동매부사했던 송상현에게 나름 좀 이제 괜찮은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신세진 것을 좀 갑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때 평족이라는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가지고 송상현한테 도망칠 길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말하는 쪽 방향으로 도망쳐라 하고서 이제 빼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송상현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결국 그 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죠. 자, 송상현이 이제 일본군이 들이닥쳤을 때 이때 했던 말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웃나라의 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 같은 침략행위가 과연 도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로 그렇게 이제 일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을 딱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대사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난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닌 말로 조선이 일본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이거죠. 사실 딱히 잘못한 건 없거든요. 뭐 조선이 일본에다가 해적질을 했어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에다가 경제적인 봉쇄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조선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선이 대놓고 뭐 히데요시에 대해서 대남 비방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선이 정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전쟁이라는 거죠. 우린 너네하고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는데 너넨 도대체 왜 이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일어나는 거 자체도 참 미스테리한 그런 원인을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전쟁 왜 일어났냐. 일본 학계에서도 정확한 정설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 조선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송상현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송상현이 이제 다가오는 일본군을 발로 이제 걷어차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한쪽 설에서는 끝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다가 전사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됐든 저게 됐든 하여튼 송상현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렇게 공통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상현의 주변 사람들 역시 이제 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송상현한테는 첩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웅 출신의 천민이었어요. 신분이. 김섬이라는 기생이 있었고 하나는 양인 출신의 이소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섬이라는 첩은 송상현이 관복을 가지러 집에 오는 것을 보고서 이게 최후가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결국 송상현이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 자리에 같이 와가지고 붙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김섬은 일본군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저항을 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양인첩이었던 이소사는 본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송상현이 일단 한양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러나 동래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다 중간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 끌려가요. 이 이소사라는 여인이. 끌려갔다가 뭐 이설에는 야사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수청을 들라는 그런 요구를 받으니까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인들이 그 절개에 감탄을 해서 돌려보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진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갔는지 어쩐지까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거나 일본에 가서도 계속 절개를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 측의 배려로 다시 송환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밖에 송상현의 서울이었던 신여로 역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송상현이 동래성 밖으로 이제 보냈지만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송상현을 따랐던 비장들 대략 한 4에서 5명도 향이들하고 같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송상현과 같이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송상현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는데 제가 뭐 이걸 가지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장렬하게 써왔습니다. 대한민국한테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송상현이라는 인물이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러 와가지고 같이 죽을 정도로 송상현은 상당히 인망을 많이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비록 적장이긴 하지만 송상현의 군전에 그리고 또 이 장렬한 최후에 일본군도 나름 또 이제 귀감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이 송상현을 충신으로 평가를 하면서 송상현과 같이 죽었던 첩이었던 김섬의 시신을 동문 밖에 나란히 묻은 후 거기 이제 나무패를 세워서 표적을 세워줬다고 하죠. 나중에 강화회담 때 가토 키요마사가 김응서라는 장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너네 조선의 장수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싸운 장수가 누구냐? 바로 송상현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송상현은 일본군에게도 상당히 큰 귀감을 보여줬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송상이라는 인물 역시 정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에 순절도를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그 순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동래성 순절도인데 부산포 순절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순절도예요. 동래무사였던 송상현의 분전의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관계하고 약간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림을 놓고 보시면요.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모습이 한 장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에 접어놓은 선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가 기준이에요. 거길 기준으로 아래쪽이 전반부고 위에 쪽이 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쪽을 놓고 보시면요. 제가 넘버링을 매겨놨는데 먼저 1번. 자, 1번 쪽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까만색 팻말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죠?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싸울 것이면 바로 싸우고 말 것이면 길을 빌려달라. 그거를 이제 고니 씨가 세워놓은 걸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해자가 보이질 않죠. 목책도 보이질 않고. 근데 해자와 목책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해자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으로 발굴 성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건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생략을 하고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고니 씨가 팻말을 세워놓고 교섭을 시도를 하자 2번을 보시면 뭔가 나무 판때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송상현이 써가지고 던진 그 나무 판때기입니다. 싸우자 이 얘기죠. 죽기는 쉽지만 길을 빌려주긴 어렵다. 그 문구를 써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3번을 보시면은 붉은색 갑옷을 입은 장수가 남문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송상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군은 크기가 좀 작게 그렸고 일본군은 좀 크기가 크게 그려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대칭을 보여줘가지고 강성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일본군을 상대로 열세였던 조선군이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거를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이선을 기준으로 그 뒤쪽이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4번 그림을 보시면요. 그 4번 넘버링을 보시면은 일본군이 동문성벽을 타고서 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동문성문을 타고 넘어서 동래성을 공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병사를 보면은 일본군 병사들 등에 꽂은 게 아주 커다란 장대 위에 깃발이 지금 펄럭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료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그림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붕 위에 인간인들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뭐 하고 있냐면은 한 명은 기와장을 뜯고 있고 한 명은 그 기와장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게 2인 1조로 기와장을 집어 던지면서 민간인들도 시가전을 벌였다는 것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은 송상현이 이제 관복으로 갈아입었죠. 같은 붉은색이긴 한데 갑옷이 아니라 관복으로 갈아입어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몇 명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송상현과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송상현이 최후를 맞이한 장소는 동래성 안에 있는 관청이 아니었고 남문로 위였어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는 이걸 한 컷에 다 그리려다 보니까 마치 관청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좀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 누군가가 지금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경상 좌병사 이각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각과 마지막까지 성을 사수하면서 순절했던 송상현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송상현의 순절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송상현은 조선 후기에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결과적으로 동래성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5,000명의 사람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래성을 방어하는 병력 위에 많은 민간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양산 군수였던 조영규 그리고 조방장이었던 홍윤관은 전사를 했고 울산 군수였던 이현성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각지세를 운운하면서 북쪽 소산역으로 빠져나왔던 이각은 뭐라고 있었냐?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각은 무슨 생각이었고 여기서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군대인 깔고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